자, 여기에서 이제 옛날 이야기 하나가 만들어지죠. 영광으로 유배간 이자겸 이야기입니다. 이자겸이 영광으로 귀향을 왔다가 해풍에 말린 조기를 먹어보고 그 맛이 뛰어나 임금에게 진상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나는 뜻을 굽히지 굽힐 굴, 않겠다 아닐 비 해서 굴비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굴비 전설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왕이 굴비를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네, 영광굴비. 그래서 이때부터 왕의 수라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굽히지 않겠다를 한자로 굴비라고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 비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굴비 맛있죠. 이거 구워서요, 이거 굴비 구이 먹을 때는 꼭 밥을 말아서 같이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취향껏 이게 달라지는데 찬물에 맞는 게 맞나 더운 물에 따뜻한 물에 맞는 게 맞나, 이 논쟁이 옛날 전설의 드라마 서울의 달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취향은 찬물에 많은 거더라고요. 얼음을 띄워도 좋은데요, 이 찬물에 굴비 구운 것을 이렇게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먹방이라도 해볼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이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이제 이자겸 일당을 전부 처벌을 하는데 여기 한문지후로 있던 박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박표, 가장 간악한 자로 이자겸에게 아첨하며 항상 내실에 출입했으며 취렴, 세금을 함부로 거두어서 이익을 늘린 것은 모두 그가 행한 일이었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이익과 복록, 관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나쁜 사람 밑에는 꼭 이런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박표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조정에서 그를 더욱 미워해서 이자겸보다 네가 더 나빠, 그래서 처벌을 하는데 이자겸을 유배 정도에 처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표도 유배를 보내는데 유배에 가는 도중에 죽여서 물속에 던져버렸다. 이거는 사형도 아니고 사적으로 죽인 건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했으면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자, 그래서 이자겸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았고 영광으로 유배를 가서 굴비를 맛있게 먹다가 그해 12월 5일 날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유배되고 12월 달에 죽은 거예요. 7개월 동안 영광에 있었던 겁니다. 이때 영광굴비를 임금한테 진상을 하고 그렇게 보내준 굴비를 왕이 먹고 그랬을까요? 굴비라는 말이 이상한 것 말고도 이 시간적으로도 이 말은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거나 영광굴비는 아니다. 인종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척준경이에요. 척준경을 암타도, 지금 전라도 암태도로 유배 보냅니다. 자, 기억하시죠? 정지상이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5월의 일은 한때의 공로이고 2월의 일은 만세의 죄입니다. 5월의 일, 왕의 편에 서서 이자겸을 제거한 일, 이것은 한때의 공로이고 2월의 일, 2월 달에 이자겸 편에 서서 궁궐에 불을 지르고 왕한테 화를 쏘고 했던 이것은 만세의 죄입니다. 경중을 따져서 만세의 죄에 맞는 처벌을 한 거죠. 그게 1127년 3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종은 그로부터 1년하고 한 달 뒤에 척준경이 비록 2월의 일로 죄를 받았으나 그해 5월의 공 또한 적지 않다 해가지고 사면 복권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1129년에는 비록 장인이 지금 죽었지만 친족을 친애하는 뜻, 내 외할아버지고 내 장인이잖아요. 이런 친족을 친애하는 뜻은
끝내 지울 수가 없다. 검교 태사 한양공으로 추증하고 부인 최 씨는 변한국 대부인으로 책봉한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죽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모두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인종이라는 이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어질구나 이거죠. 이런 인종에 대해서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김부식이 평가한 글이 고려사에 실려 있습니다. 김부식의 인종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종은 젊어서부터 재예가 많고 재주와 예능 이것이 많고 음률에 밝았고 서화를 좋아하고 책보기를 즐겼다. 요 한 문장은요 세종하고 똑같아요. 세종도 젊은 시절에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물론 정도 그 재예가 얼마나 많았고 음률에 얼마나 밝았고 서화를 얼마나 좋아했고 책보기를 얼마나 즐겼는지 하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취향은 이 인종이 조선의 세종과 비슷했던 거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간혹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았으며 밤새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성품은 검약했다. 이거는 국왕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떤 품성, 자질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2번 일을 보았는데 간혹 업무 보고가 지체되면 반드시 재촉을 했다. 하루에 2번 일을 봤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대개 1번 보거나 안 보거나 했는데 인종은 2번이나 일을 봤다. 김부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재능 또 자질 이런 걸 갖고 있는 왕이 일도 열심히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 보고가 지체되면 반드시 재촉했다. 이 일을 왜 보고하지 않느냐? 이거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이 재촉을 하지 않으면요 관리들이 왕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요. 보고 안 하면 왕이 모르네? 그러면 보고 안 하죠. 그럼 그 일은 그 관리가 보고할 때까지 그냥 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게 왕이 부지런하게 챙겼다는 거예요. 덕으로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했다. 어떤 공사를 일으키거나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러면 백성들이 불편해지니까. 군대를 일으켜 쓸데없는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금나라가 갑자기 세력을 떨치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면서까지 표문을 올려 칭신했고 금나라가 형제관계를 요구했고 그 다음에는 군신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때 고려의 신하들 다수가 금나라 옛날 여진족이었는데 우리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인종이 아니다. 칭신, 우리가 신하를 칭하고 군신관계 받아들이고 표문, 이거는 군신관계에서 올리는 그런 외교 문서의 형식입니다. 금나라 사신을 또 예로서 대접하니 금나라 사람들도 모두 인종을 공경하고 좋아했다. 이 때문에 변경에 아무런 우환이 없었다. 이 대목이 금의 사대하기로 한 정책을 김부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자겸과 척준경의 역할로 다른 곳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권력을 잡았을 때 1126년 3월 25일 날 인종이 백관을 소집해서 금을 섬기는 일에 가부를 의논하라라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에 사대하는 것이 어떤가 해가지고 의견을 구한 거죠. 그때 모두가 불가하다, 안 됩니다. 금나라에 사대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독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말하기를 금이 과거 작은 나라일 때는 요 나라와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급격하게 세력을 일으켜 요와 송을 멸망시켰으며 게다가 금이 지금 정치도 잘하고 있고 병력도 강성해서 나날이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어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 이소 4대는
선왕의 도리이니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고 위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의 4대 하교라는 것이 인종의 뜻이 아니라 이자겸과 척준경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김부식은 이것을 인종의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이것이 인종이 아주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금의 4대 하자라고 하는 것이 김부식 자신의 뜻에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인종의 이런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묘청입니다. 묘청이 그래서 서경 천도운동을 일으켰고 이것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부식이에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김부식이 금의 4대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고 그것은 인종이 결정한 것이고 인종은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뒷일까지도 모두 알아야만 인종에 대한 김부식의 평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자겸의 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이자겸이 멋대로 하는 바람에 궁중에 변란이 생겨 유폐되는 욕을 겪었지만, 유폐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이자겸 집 옆에 갇히는 그런 욕을 겪었지만 그가 외조부라 하여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해주었고,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이자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조부라 하여 그 목숨을 보존하게 해주었고, 척준경 같은 경우에도 잘못한 점은 버리고 공적을 참작해 목숨을 보존하게 했으니 왕의 도량이 너그럽고 넓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왕이 흥하자, 고려 왕들이 죽었을 때는 전부 흥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흥하자 안팎에서 애도했으며 비록 북인 금나라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탄식하고 슬퍼했으니 묘호를 어질 인자 써서 인종이라 한 것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 뭔가 때를 잘못 만나서 그 능력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이런 느낌이 인종에게 있죠. 잘하면 세종 같은 왕이 이때 나올 뻔한 거예요. 혹시 한글도 이때 이건 좀 넘어간 거죠? 세종 같은 왕이 있을 뻔했다. 그러면서 김부식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인종을 평가하면서도 이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애석한 것은 묘청이 도읍을 옮기자고 한 말에 현혹되어 결국 서경 사람들의 반란을 초래했고 군대를 일으켜 해를 이어서야 겨우 평정했으니, 해를 잇는다는 것은 그 다음 해에야 겨우 평정했으니 그 평정은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다 이 말은 또 안 써놔요. 안 써놔도 세상이 다 아니까. 이것이 성덕에 있어 누가 되는 일이었다. 김부식의 평가, 정말 자기 자랑이 그 밑에 쫙 깔려있는 인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면요,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고 했을 때 인종의 나이가 불과 18살이에요. 18살이면 지금 뭐 하죠?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나이에 인종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진압하고 처리를 한 거예요. 외할아버지라 죽이면 안 돼. 척준경, 죄가 있지만 공이 있으니까 죽이면 안 돼. 이 방송을 보는 18세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종은 때를 잘 만났으면 세종처럼 될 수 있었다니까요. 나중에 묘청난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27살입니다. 10대, 20대를 계속 이런 혼란 속에서 왕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자겸의 반란 이야기를 마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자겸은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모릅니다. 사람이 좋다는 게 뭔지도 분명하지 않고 나쁘다는 게 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품성,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자겸을 만나본 적도 없고 척준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하물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는요, 그 사람의 심성, 인격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악인, 역사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 중에도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인품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뭘 가지고 평가하는 거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것도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의 뜻이 옳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 뜻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정당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결과를 아니까 그런 행동의 결과가 좋았는가 나빴는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자겸을 평가를 할 때 과연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 행동이 옳았는가?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국왕을 협박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고 한 행동이 옳았는가? 이자겸의 그 권력욕이 그 뒤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예를 들어서 인종같이 훌륭한 품성과 자질, 이것이 제대로 발휘될 환경을 만들어줬는가? 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자겸은 개인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 보는 거다. 그 사람의 마음씀, 생각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겸을 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자겸이 살았던 그 시대 12세기 전반의 고려사회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주희 씨가 왕실과의 혼인을 독점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사실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주희 씨만 왕실과 결혼을 독점했을까? 다른 어떤 집안이 왕실과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또 왕실과 결혼을 인주희 씨가 독점했다면 이 인주희 씨는 다른 어떤 집안과 결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은부의 안산김 씨, 이자연의 인주이 씨. 자, 이렇게 큰 문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벌과 서로 결혼을 해가면서 하나의 통혼권, 이 정도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걸 조사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쭉 이제 그런 가문들, 자기들끼리 혼인하는 그런 가문들이 쭉 생기는 거예요. 이 가문들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면 고려의 문벌 또는 귀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고려 전기를 문벌 귀족사회라고 했을 때 이 문벌 귀족사회의 주인공이 이때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김은부의 안산 김씨부터 시작을 해서 인주희 씨, 해주 최씨, 철원 최씨, 파평윤 씨 등등등등 해가지고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문벌이 이때 만들어진다. 역시 소수예요. 전체 고려 사회로 보면은 아주 소수입니다. 이 소수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문화를 누릴 수가 있죠. 고려의 귀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고려 문벌 또는 고려 문벌 귀족의 실체는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소개할 게 있습니다. 서경이라는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실이죠. 이 서경이 돌아가서 고려 도경이라고 하는 견문기를 썼어요. 도경, 그림 도자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붙이는 이런 책이었을 것 같은데, 송나라가 망할 때 이 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서경의 고려 도경이 없어지는데요. 나중에 이 책이 대만에서 발견이 돼요. 대만에서 책이 발견됐는데 그림 부분이 없는,
그래서 도경인데 도경이 아닌 이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서경이 고려에 와서 머무는 동안 자기가 만난 고려 사람 5명에 대해서 인상기,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5사람인데 수태사 상서령 이자겸, 그리고 자기를 접대한 사람들 4명이에요. 윤원식, 김부식, 김인규, 이지미. 이렇게 4사람을 더해서 5사람의 인상기를 남겨놨습니다. 그 가운데 이자겸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풍채가 단정하고 거동이 온화하며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행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 보세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단정, 온화. 좋은 사람이에요. 국정을 잡고서도 왕씨를 높일 줄 알아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도 왕씨, 이 왕실 사람들을 높일 줄 알아서 고려 신하 중에서는 왕실을 보호하고 융성하게 하니 현신, 어진신하라 할 만하다. 그러나 참소를 믿고 누가 모함하는 것, 이걸 받아들여서 그 모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거예요. 이익을 즐겼다. 자기 재산 늘리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경영하는 농장에는 전답이 이어져 있고 저택의 규모는 사치스러웠다. 사방에서 선물을 하니 썩는 고기가 늘 수만 근이었는데 고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와 같았다. 그래서 고려의 국인들, 고려 사람들이 이 때문에 더럽게 여겼으니 애석한 일이다. 단정 온화했는데 더러웠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겉보기는 단정 온화한데 속으로는 자기 이익 챙기고 막 뭐가 썩어 나가는 거예요. 단정 온화함 속에 숨어있는 악취. 이게 서경이 관찰한 이자겸입니다. 서경 사람 볼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고려에 있으면서 이자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게 놀랍지 않은가요? 잠깐 와 있던 사람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겉보기에는 단정 온화하지만 썩은 뒷모습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보여졌던 건지도 모르죠.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절대 권력자는 절대로 부패한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이런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